오늘의 지우 뉴스입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문을 내고 오는 4일 예비 접촉을 한 뒤 이튿날인 5일 북미 실무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에서 특수부를 폐지하고 파견 검사는 모두 다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소환을 통보하자 소환 대상도 아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진 출석했습니다. 황 대표는 검찰은 제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며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출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틀 전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했다가 실종된 30대 남성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물살이 거셌다는 참가자들의 증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관리 처분 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시세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가구 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수천억 원의 손실을 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상품 중 최소 20%가 설명 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수료 수익이 눈먼 은행들이 서류까지 조작해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자들에게 집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이번 달 5일 북미 실무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장소는 밝히지 않았지만요. 북한은 또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갑자기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최1부상은 담화문을 통해 오는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5일에 북미 실무 협상을 진행한다고 구체적인 회담 일정을 밝혔습니다. 북측 대표들은 실무 협상이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미 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상 장소는 밝히지 않았는데 아직 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일부러 발표를 미루는 건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올 걸 주문했습니다. 저미 협상이 기회의 창으로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제쳐가는 계기로 되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달리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입니다. 이제 관심은 북미 실무진이 어디서 만날까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예비 접촉 날짜와 실무 접촉을 분리해서 공지한 점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장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될 후보지로는 북한이나 미국 영토가 아닌 제3국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우선 평양에서의 실무 협상 재개는 미국이 꺼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으로선 상대국까지 들어가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이를 납득시킬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노이 대화 실패를 경험한 북한도 이번 실무 협상에는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번 실무 대화에 대해 이례적으로 예비 접촉 날짜와 실무 접촉 날짜를 분리해서 공개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새로운 계산법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실무 협상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보안 유지가 쉽고 평양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자국 대사관이 있는 제3국을 선호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중국, 베트남이나 스웨덴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미 양측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 협상을 가졌던 판문점도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대통령이 공개 지시를 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특수부를 대폭 없애고 파견 검사를 복귀시키고 또 당장 오늘 퇴근길부터 검사장급 간부들에게 제공됐던 관영 차량도 반납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이례적인 문 대통령의 공개 지시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검찰이 하루 만에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조국 법무부 장관도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는 직접 수사 부서인 특수부 축소안입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곳의 특수부만 남겨두고 모두 없애겠다는 안을 내밀었습니다. 현재 전국 18개 검찰청 중 특수부 조직이 있는 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모두 7곳입니다. 또 검찰의 영향력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외부기관 파견검사들도 전원 복귀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복귀한 검사들을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맡기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차관급 검찰 간부인 검사장들에게 제공됐던 관용 차량도 없애기로 해 당장 퇴근길부터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특히 강조했던 공개 소환, 즉 포토라인과 피의 사실 공표, 심야 조사 등 수사 관행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특수부 축소는 이미 이전 문무일 총장 때부터 추진했던 것이긴 하지만 검찰이 하루 만에 전격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일부 동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검찰이 이렇게 파격적인 개혁안을 내놓은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각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육지책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조국 장관 수사와 검찰 개혁을 따로 분리시키겠다는 거죠. 김순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 단 하루 만에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검찰. 일단 즉각 대응에 나섬으로써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과도 사실상 일치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검찰개혁과 조국 장관 수사를 연결짓는 여권 주장에 선을 그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개혁은 개혁대로 추진하되 수사는 수사대로 이어나가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겁니다. 결국 검찰개혁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만 수사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실제 오늘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특수부 대폭 축소 등 다소 과감한 방안을 담고 있긴 하지만 조 장관 취임 이후 갑작스럽게 추진된 건 아니라는 시각입니다. 다만 서초동 검찰청사 바로 앞에서 대규모 검찰 비판 집회가 열리고 연이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상당한 압박이 됐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법무부가 인사권과 감찰권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윤 총장 체제를 압박하는 것도 고육지책을 내놓게 된 한 배경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검찰의 개혁안 발표에 청와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고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대통령 지시대로 조속히, 그것도 바로 다음 날 검찰개혁 방안이 나온 것에 대해 청와대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필요한 일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조국 법무장관 관련 수사를 둘러싸고 대통령과 검찰총장 간 고조됐던 긴장 국면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난을 일단 자제하고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여야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다음 날 입장이 나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사관행 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한국당은 적폐수사 끝에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검찰을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죽이려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개혁안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감정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여권 내에서 윤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막으려고 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 조 장관을 임명하면 자신이 사퇴하겠다고까지 했다는 설이 무성한 건데 검찰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문까지 냈지만 별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이건열 기자입니다. 어제와 오늘 여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설이 번졌습니다. 윤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이 심각하다며 장관 임명을 노골적으로 반대했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 직전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윤 총장이 청와대에 문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독대가 불발되자 조 장관이 임명되면 자신이 총장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는 설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께서 조국 장관이 임명되기 전날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은 본인은 사퇴하겠다 이렇게 청와대에 말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 총리 들어보신 바가 있으세요? 네,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말이 문 대통령에게 사실상 항명으로 비춰져 검찰에게 끌려가면 안 된다고 판단한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배경이 됐을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다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독대 요청설, 사퇴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조 장관 수사를 밀어붙이는 검찰 흔들기로 보는 시각이 검찰 내에선 팽배합니다. 여권 일각에선 조 장관 수사가 끝나면 윤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윤 총장 거취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공개 소환할 것 같았던 검찰. 하지만 어제 대통령의 말 때문일까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도 하는 걸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송기준 기자, 사실상 공개 소환을 천명했었는데 갑자기 왜 바뀌었을까요? 예, 그동안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방식과 관련해 청사 1층 출입문을 통과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즉 별도의 통로로 출석시키지 않고 통상적인 절차로 소환하겠다는 뜻이었는데요. 미리 출석 장소와 시각 등을 사전에 알리는 건 아니지만 취재진들이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1층 출입문 앞에 상시 대기 중인 만큼 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을 천명한 셈입니다. 이랬던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와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을 때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환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비공개 소환 방침을 확정한다면 정 교수는 이른바 포토라인을 피해 다른 경로로 조사실로 직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통령이 수사 관행의 개혁을 주문한 만큼 공개 소환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이 경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공개 소환이 이루어졌던 만큼 일각에선 특혜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조 장관의 동생을 또 불렀다면서요? 네, 지난달 26일과 27일 두 차례 소환된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오늘 오전 10시쯤 세 번째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조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조 씨는 그의 전 부인과 함께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갚고자 위장 이용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들의 부모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돈을 받아 조 씨에게 건네준 전달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오늘 법원에서 열렸는데요. 정 교수의 소환이 늦춰지는 대신 조 장관 일과와 관련한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는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대정부 질문 나흘째.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야는 조국 장관 얘기만 하다시피 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당시 전화통화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국 장관은 장관이라고 안 했다, 조국이라고 했다며 외압 의혹도 일축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조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장관으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 전화를 했고요. 그러면서 일체의 지휘나 지시나 관여가 없었다며 신속히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조 장관을 조국 씨 귀하 등으로 부르며 호칭 생략 작전을 이어가자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으로도 인정 안 하면서 왜 지시를 합니까? 귀하 때문에
우리 당과 다른 야당 반발로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큰 암초를 만나 좌초되게 될 것입니다. 대정부 질문이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변질되며 정책 질의는 외면당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영보입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속도를 내는 듯했던 국회의원 자녀의 입학과정 전수조사 당장 할 것 같더니 조국 특검부터 하자. 대통령 자녀 입시도 조사하자며 야당이 조건을 내건 겁니다. 적극 찬성한다는 야당이 우선 근거법부터 만들자며 브레이크를 건 건데 시간 끌긴 걸까요?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촉발된 사회 지도층 자녀의 입시 전수조사 논의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민관특별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국이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 더 이상 물타기 하거나 이런 것으로 시선 돌릴 장사하지 말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특검, 국정조사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한국당은 고위층 자녀 특혜 의혹을 짚어보려면 문재인 대통령부터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입법 사안이라며 근거법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발끈했습니다. 일단 수용하면 범위와 방식은 나중에 논의할 수 있는데 합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만사 조국이라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국은 조국이고 전수조사는 전수조사이어야 합니다. 전수조사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로 정의당 역시 야당이 뒤늦게 발을 뺀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진짜 꺼리길 게 없다면 조건 없이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국회지만 이른바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소환 대상도 아닌데 말이죠. 황 대표는 내 목을 치라며 억울함을 드러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겁박쇼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동섭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4월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조사를 위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깜짝 출석했습니다. 문희상 의장, 민주당, 또 그 2중대, 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입니다. 황 대표는 당내 의원들에겐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한국당 결집에 나섰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당 대표인 저의 책임입니다.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십시오. 황 대표의 검찰 자진 출석에 더불어민주당은 기획 출석이라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황 대표의 기습 출석은 검찰을 압박, 겁박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자진 출두가 아닌 검찰 겁박 쇼입니다. 정의당 역시 한국당 의원들의 검찰 수사를 압박했습니다. 수사를 속히 실행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 불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사상 처음으로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렸는데 대구를 9번이나 언급해 민심 달래기였다는 말도 나옵니다. 황재원 기자입니다. 봉황 문양이 선명한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립니다. 문 대통령은 정경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차량에 탑승해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와
현무 미사일 등 17종의 주요 전력을 사열했습니다. 이어진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굳건한 안보 태세를 언급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우리 군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인해 JSA를 비무장화하고 DMZ 평화지대화를 발표할 수 있었다며 평화의 강군이 남북 간 화해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 의미도 되짚었습니다. 이후 69년간 이곳 대구공항은 영남 내륙 지방의 관문이자 공군의 핵심 기지로 영공수호의 핵심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사전 행사에서 국방부 의장대는 태극기와 한반도, 그리고 무궁화 등 영토 수호와 관련된 대형을 만들어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이틀 전 한강공원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 도중 사라진 남성이 뒤늦게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실종 당시 거센 물살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정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했던 30대 남성 A씨는 수영대회 참가 도중 실종됐습니다. 이틀에 걸친 수색 끝에 오늘 아침 한강에서 경찰이 발견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이곳 월드컵 대교 부근 물 위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수영 종목 진행 당시 물살이 예상보다 너무 강했다고 증언합니다. 교각 부분에 이제 유속이 갑자기 이제 세지면서 뒤로 떠밀려가는 속도가 더욱 빨라서 구조 보트나 밧줄을 잡고 좀 물속에 떠 있는 상태였어요. 굉장히 이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살려달라는 많은 외침이 이제 들려오기. 여기저기서 구조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급기야 수영 종목은 시합 도중 중단되기까지 했습니다. 대회를 무리해서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대회 주최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저희 홈페이지 상에 이제 입장문을 이제 발표할 거거든요.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A씨의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당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국책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엔 한 해 3천억 원이 넘는 나랏돈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이곳의 교수들이 절도나 음주운전은 물론 사망사고를 내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아왔다는 걸 아십니까? 조차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문 직업인을 키우기 위해 국가가 설립한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36개 캠퍼스에 1,000명이 넘는 교수가 근무 중으로 올해만 3,600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MBN이 입수한 이 대학 교수 징계 현황입니다. 자격증 불법 대여부터 음식점 물품 절도, 심지어 동료 교원 폭행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교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겁니다. 지난해 1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최모 교수는 이곳에서 자전거에 탄 50대 남성을 차로 치었습니다. 하지만 최 교수의 차량은 남성을 끌고 이곳으로부터 30m 정도를 더 간 뒤에야 멈췄습니다. 남성은 결국 숨졌는데 최 교수가 받은 처분은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이었습니다. 합의를 또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벌금을 납부를 하셨고 이 내용을 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걸로. 몰래 지역주택조합장을 겸임해 업무 시간에 회의에 참석하고 매달 300만 원씩 받은 양모 교수 역시 한 달 정직 처분이 고작이었습니다. 관례를 이유로 경징계를 고집하던 교수의 음주운전 적발은 윤창호법에도 아랑곳 않다가 지난주 은근슬쩍 징계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신상필벌을 할 수 있도록 징계 규정을 엄격히 하는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셀프 징계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불이 나면 초기에 불길을 잡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든 골목 시장이라면 더하겠죠.
하지만 골목 곳곳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믿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MBN 안전기획, 여러분 동네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손하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소방대원이 시장 지붕을 향해 연신 물을 뿌립니다. 건물 3층 내부를 까맣게 태운 화재로 시장 점포에서 잠을 자던 6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이런 소규모 골목시장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소화기 여러 개를 모아놓은 미니 소방서. 아크릴판이 떨어져 있는 이 미니 소방서는 아무렇게나 열리고 닫히다 보니 이 내부를 보시면 소화기 하나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화재 현장으로 간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이 소화기는 내부가 텅 빈 소화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누가 가져갔대요. 이거를 이렇게 깨고. 소방서에서 1년에 한 번씩 오더라고요. 취재진이 돌아본 서울 시내 골목시장 3곳 모두 고압가스가 빠진 깡통 소화기가 적지 않습니다. 미니 소방서가 옷걸이와 자전거로 가려진 곳도 있고 창고 뒤에 설치돼 보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원래 저 앞에는 뭐 아무것도 놓지 말아야 되는 건데 자꾸들 놓는 거 어떻게. 다른 소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기가 있어야 할 자리엔 거미줄만 쳐져 있고 상인들이 내놓은 물건에 소화기도 비상벨도 파묻혀버렸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재래시장 소방점검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대상이 선별적인 데다 특히 미니 소방서는 명확한 관리 규정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설치한 데도 좀 오래되고 상인에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열쇠를 분실하고 그게 좀 애매합니다. 점포 밀집도가 높은 골목시장.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기 쉬운 만큼 주기적인 시장 자체 점검을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할 만합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따끈따끈한 키워드를 픽해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픽 뭡니까? 네, 오늘 픽은 연관 검색어입니다. 뭐 인터넷 포털에다가 글씨를 쓰면 그 뒤에 자동으로 나오는 뭐 그런 거 얘기하는 네, 맞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이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해서 포털이 적합한 검색어를 보여주는 서비스인데요. 네. 검색 추이도나 연관도 등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분석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딸이 아버지와 연관된 검색어로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나선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네, 조국 장관의 딸 조모 씨가 포털에 요청한 건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를 검색했을 때 자신의 이름이 연관 검색어로 뜨는 것을 지워달라고 했고요. 또 본인이 소유한 것으로 한때 알려졌던 자동차 브랜드의 이름도 연관 검색어에 뜨지 않도록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포털이 그 요청을 받자마자 바로 들어줬나요? 포털이 바로 결정하지는 않았고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줄여서 키소라고 하는 곳에서 심의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요. 지난 2009년 포털들이 모여서 만든 비영리 사단 법인입니다. 인터넷 정책들을 자율적으로 심의 의결하는데 강제력은 없지만 포털들 스스로 회원사이기 때문에 결정에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소의 결정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지우라고 한 것 같던데. 예, 맞습니다. 네, 키소는 심의 대상이 된 연관 검색어를 모두 삭제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키소의 심의 취지를 한번 들어보시죠. 공인의 자녀의 경우에 그 본인이 공론장에 직접 나오지 않는 한 공인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사례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조 장관 딸이 특정 자동차를 몰았다는 사안에 대해선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에 불과하다며 허위 사실로 소명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단어들을 검색해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예,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조국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연관 검색어에 자녀의 실명이 뜨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특정 자동차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뜨질 않고 있고요. 다만 조 장관 자녀가 입시 비리 의혹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조국 아들, 조국 딸 이런 단어는 연관 검색어로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특정인에게만 저렇게 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신청하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신청 절차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네, 키소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느 부분이냐면요. 종합신고센터에 있는 검색어 신고 코너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해당 포털을 선택을 하면 신고창으로 이어지고요.
대부분은 포털의 1차 판단으로 신고가 처리가 되지만 이번 조국 장관 딸같이 사안이 복잡한 경우엔 기소까지 올라와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포털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조 장관의 딸 같은 경우는 그런 차를 탄 적이 없다. 사실이 아니니까 지금 제외해 준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단어가 사실은 팩트다, 사실이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일반인하고 공인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사생활을 보호한다라는 취지로 지워주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 연관 검색어가 허위 사실임을 본인이 소명할 때만 지워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공인이 팩트인 연관 검색어는 지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때려서 김주아 폭행 이렇게 나왔을 때 그게 제가 사실이면은 지워달라고 요청해도 지워지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도 국군의 날을 맞아 사열했지만 중국도 오늘이 신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입니다. 중국은 사거리 12,000km 이상,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 워싱턴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미국 보라 이거죠. 구경호 기자입니다. 대규모 군중이 중국 베이징의天安门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육해공 군인들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절도 있는 모습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열병식을 진행한 시진핑 주석은 후진타오, 장쩌민 전 주석과 함께 입장해 급성장한 국력을 대내외에 과시했습니다. 没有任何力量能够阻挡中国人民和中华民族的前进步伐. 무역 전쟁을 벌이는 미국은 물론 중국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홍콩을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하이라이트는 시 주석의 최신 무기 사열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본토 등 전 세계 어디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41도 공개해 군사강국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80분간 진행된 열병식엔 군 15,000명과 160대의 군용기, 580대의 군사장비가 동원됐습니다. 시 주석이 한국과 두체제, 즉 일국 양제를 강조한 가운데 홍콩 시민들은 국경절이 아니라 애도의 날이 돼야 한다며 전 세계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시위대는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실탄을 발사해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부상자는 가슴에 총상을 입었으며 부상 정도가 심각하다고 미 CNN은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이번엔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이 나서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대화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 인사가 또다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We encourage the ROK to recommit to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or GSOMIA, and to renew that agreement. 워싱턴에서 열린 한 포럼 기조연설에 나선 존 루드 정책 차관은 한국과 일본이 이에 대한 대처에 나서야 한다며 양국의 의미 있는 대화 재개도 요청했습니다. 지난 8월 22일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후 미국은 줄곧 실망감을 표출하며 협정이 실제로 종료되는 11월 22일 전에 입장을 바꿔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같은 포럼에 참석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e may make some concessions, but under current circumstances, he will never give up the nuclear weapons voluntarily. 리비아 모델을 내세워 북한에 강경 대응을 하다 경질된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이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소유하는 걸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하면 군사 옵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일 갈등 상황에서 미국이 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고작 15살짜리가 공기업과 수백만 원짜리 계약을 맺었다면, 18살이 수천만 원짜리 계약을 맺었다면,
또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에 외국인이 계약을 맺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부끄럽게도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 중인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따내기 위해 신분이 불투명한 사업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태양광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이 설치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판매해 그 수익을 창출해내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입니다. 땅과 설비 조건만 갖추면 정부 보조금으로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지요. 전력을 팔아 고정적인 수익도 없고 사후 관리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 건물주보다도 좋다는 황금알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10대 미성년자부터 90대 노년층,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사업자라고 하면 마구잡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유지와 보수, 사업 운영 능력 등에 관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서류를 받는 사람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으니 부모가 자금을 대주고 아이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장들이 노인들의 서명만 받고 대행해 주기까지 하는 상황. 벌써부터 부실 시공에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사업자가 느니 가격까지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2조 6천억 원. 모두 다 우리가 낸 세금인데 이렇게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중국은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 국가 보조금이 들어가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금지했습니다. 일본도 올해부터 정부의 전기 매입 가격을 낮추는데 우후죽순 늘어난 사업자들 때문에 부작용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곧, 아니 이미 닥친 문제죠. 해외에 연수 가서 관광이나 하지 말고 이런 사례들을 공부해와 접목을 시켜보는 건 어떨지 아쉬움이 또 많이 남는 밤입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당초 태풍 미탁은 중국을 거치며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예측됐었는데 중국을 스치듯이 지나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속도가 별로 줄질 않겠죠. 내일 자정쯤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번 태풍들은 다 우리나라에 내륙에 상륙을 안 했죠. 이번엔 다를 거라고 합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미탁의 강도는 중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중형 크기를 지닌 채 중국 동해안을 향해 북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상륙하면 약해질 수 있지만 스치듯 지나면서 속도를 내 곧바로 한반도로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제주도가 직접 영향권에 들고 자정에는 남해를 거쳐 전남 목포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륙 시간이 빨라지면서 대비도 분주해졌습니다. 과수원에서 남은 과일이라도 지키려고 세심하게 가지를 묶어줍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벌써부터 비가 내리고 있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과일을 미리 따주는 게 좋습니다. 바람에 취약한 비닐하우스는 겹비닐을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곳을 최대한 막아서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풍기를 돌려주게 되면 비닐이 밀착되어서 이미 벼가 한 차례 쓰러진 곳은 또다시 태풍 피해를 입으면 수확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다 된 농사 망치다시피 해보니 안 좋죠. 올해 같은 건 별로 없었죠. 그냥 가슴 아파요. 제주와 남해안 항포구에는 조업 중인 어선들이 속속 피항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서울 강남 4구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이상 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일주일 만에 0.09%나 올라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 투자도 늘면서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도 늘고 있죠. 급기야 정부가 돈줄을 더 조이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앞으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전세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집니다. 주택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가 전세 대출 보증을 서주지 않을 거거든요. 또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하거나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규제를 우회하는 변칙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깐깐한 대출 기준 LTV 4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극심한 분양가 상한제를 보완하는 대책도 나왔는데 이 내용은 김경기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아파트를 허물고 분양에 들어가려면 관할구청으로부터 관리 처분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분양가와 조합원 분담금 등 사실상 모든 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8월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며 관리 처분인가가 끝난 조합들까지 모두 상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소급 입법 논란이 일었고 재건축 조합들은 수천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경제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자 국토교통부는 한 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관리 처분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단지가 이달 말 시행령 개정 후 6개월 안에 분양에 들어가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사업장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등 135개 단지 13만 가구에 달합니다. 그동안 지연됐던 분양이 앞당겨져서 시장 안정 효과는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공급 위축 우려 해소를 위해 적용 지역을 현재의 구에서 동으로 낮추는 등 핀셋 지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 중 최소 20%가 불완전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수료 수익에 눈먼 은행들이 서류까지 조작해가면서 고령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판매했는데 내부 통제는 물론 금융감독원의 감독도 부실했습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원금 전액 손실까지 난 해외금리 파생 상품. 은행과 증권사는 이 상품 1억 원어치를 팔면서 5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는데 고객에겐 최대 2%, 200만 원의 수익률만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기면서도 투자자 보호엔 소홀했습니다. 은행 평가표를 보면 수수료를 받는 상품을 팔 때마다 최대 20점을 받았지만 소비자 수익률이나 보호는 배점이 낮은 겁니다.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여 리스크 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이 그러다 보니 투자자 성향까지 임의로 조작하는 등 불안전 판매도 심각해 최소 20%에 달한다는 게 감독당국의 결론입니다. 실제로 DLF 투자자 절반이 60대 이상이었고 비슷한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88점, 나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점수 못 받아봤어.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난해 이미 파악했으면서도 서류로 개선 계획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수수료에 눈먼 은행과 사태를 방치한 금감원 탓에 피해자들은 평생 일군 돈을 날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65년 이래 사상 처음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공식적인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는 건데 수출까지 1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하락했습니다.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공식적으로 사상 처음입니다. 지난해 폭염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던 무, 파 등 농작물의 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지난달부터 전면 시행된 고3 무상교육 등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서비스, 전기, 수도, 가스는 상승하였으나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하락으로 0.4% 하락하였습니다. 문제는 저물가가 길어지면 우리 경제도 활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0.8%를 기록한 이후 9개월 연속 1%를 밑돌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경기 침체에 수요 감소로 인한 물가 하락까지 겹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공급 측 충격에 의한 2, 3개월 단기간에 걸친 물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금년 말부터는 0%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도 반도체와 같은 주력 수출품의 단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보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폭이 3%포인트가량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지난 8월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된 공유주방 산업이 날개를 단 듯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방시설을 함께 쓰는 개념에서 더 발전해 역세권을 파고들고 온라인 판매로 특화시키기도 합니다. 민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동안 주꾸미 식당을 운영해온 지복자 씨는 얼마 전 공유주방에 매장을 열었습니다. 주문! 전국 배달앱 주문량 1위 강남에 입점해 주문이 끊이지 않고 인근 직장인들은 직접 음식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 작은 점포를 갖추려면 1억이 훌쩍 넘는 투자금이 들지만 공유주방은 보증금 1,200만 원에 월 임대료 170만 원이면 4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남이 좀 임대료나 그런 게 좀 많이 비싸요. 인테리어 같은 것도 그렇고 관심은 있었지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병아리 콩으로 만든 채식 소스로 온라인몰 창업을 준비 중인 함유빈 씨 역시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유주방을 찾았습니다. 시간당 10,000원의 공유주방을 이용할 수 있고 전용 스튜디오 촬영 서비스도 갖춰져 있습니다. 온라인에 팔려다 보니 이제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러려면 스튜디오도 구해야 되고 작가님도 구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찾는 게 일이고 비용이잖아요. 지난 8월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되며 규제 장벽을 넘은 공유주방이 벌써 1조 원 시장을 넘어서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겨울 스포츠의 꽃 프로농구가 찾아옵니다. 이번 주말 개막을 앞두고 10개 구단 감독과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공공의 적은 역시 디펜딩 챔피언 모비스였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비스가 우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팀을 꼽자면 9명의 감독 중 6명이 모비스를 우승 후보로 꼽았습니다.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을 일군 라거나, 양동근, 이대성 등 모벤저스 군단이 그대로 이기에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막강해 시기 어린 질투도 받아야 했습니다. 모비스는 좀 솔직히 뽑기 싫습니다. 하지만 만수 유재학 감독의 모비스는 자신만만합니다. 이대성이가 54연승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대석이를 믿고 시즌을 잘 치르겠습니다. 국가대표 센터 김종규를 역대 최고 몸값으로 영입한 DB와 선수층이 두터운 SK가 모비스의 대항마로 꼽힙니다. 승부 조작 혐의로 코트를 떠났다가 5년 만에 돌아온 전창진 감독의 행보도 관심입니다. 빨리 적응을 잘해서 예전처럼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 한국 농구의 위기론이 대두한 가운데 외국인 선수의 키 제한을 없애고 쿼터당 1명씩만 뛰게 하는 등 신바람 농구를 선언한 프로농구. 오는 5일 지난 시즌 챔프전 상대 모비스와 전자랜드의 경기로 7개월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꽤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상하이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태풍은 내일 자정에는 전남 해안에 상륙한 뒤 남부지방을 통과하겠습니다. 비는 내일과 모레 전국에서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5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와 제주에는 100에서 300mm, 제주 산제도 6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되어 있고요. 중부지방은 30에서 많게는 150mm의 많은 비가 동반되겠습니다. 태풍의 전면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늘 호남과 제주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굵은 비가 집중됐는데요. 앞으로 제주도와 지리산 부근, 동해안을 따라서는 시간당 최고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바람 또한 강하게 불어서 초속 30m까지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내일 아침이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많은 비와 바람으로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동해안 지역도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개천절인 모레까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이후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영동 지방에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미국 중북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대형 광고판에서 음란 동영상이 상영이 됐습니다. 건물에 몰래 침입한 용의자들이 컴퓨터를 조작한 건데 시민들의 신고로 그나마 20분만 상영이 됐죠. 과학이 발전하는 건 좋지만 그 대신 안심할 수 있는 곳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